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그의 비극적 변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 역사 속에는 참으로 많은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조선의 10번째 임금, 연산군입니다. 그는 막강한 왕권을 휘두르며 시대를 뒤흔든 존재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폭정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피에 굶주린 잔혹한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비극적인 파멸로 이끈 어떤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한때는 백성을 위하는 성군을 꿈꾸었던 젊은 왕이 어떻게 하여 그토록 무자비한 폭군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산군이라는 이름 뒤에는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을 넘어선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권력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인물의 몰락이 어떻게 한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따라가며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이 영상은 오직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간 본성의 복잡한 면모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테니까요. 자, 이제 그 의문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모든 비극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씨앗이 있기 마련이죠. 연산군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민하고 총명하여 어린 시절부터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왕자였죠. 하지만 그 빛나는 재능 뒤편에는 늘 불안정한 심리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는 그의 출생과 함께 드리워진 숙명과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과거 말입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패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가 철저히 금기시되었고 어린 왕자의 주변에는 늘 무거운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비극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철없는 왕자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의문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감춰진 비밀처럼 그 사건은 왕의 내면에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두운 그림자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성군으로 평가받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은 늘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염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21살의 젊은 왕자 이융은 조선의 10번째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웅장한 즉위식, 수많은 신하들의 환호 속에서 그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위엄을 갖추었겠지만 그의 내면은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짓눌러온 어머니의 그림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궁궐 내 권력자들의 미묘한 긴장감이 젊은 왕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초기 연산군의 통치는 나름의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교 경전을 탐독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모습을 보였죠. 신하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왕이 아버지 성종처럼 훌륭한 성군이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기록들은 연산군에게는 금지된 영역이자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였을 겁니다. 그는 어둠이 깔린 밤 남몰래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찾아 헤매며 어머니의 비극적인 삶을 파고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 순간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광기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불안한 시작과 함께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젊은 왕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아이, 연산군. 그의 내면에 깊이 박힌 비극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광기의 서막이 바로 이 불안한 시작점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젊은 왕의 내면에 드리워진 어둠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에도 서서히 그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이미 권력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죠. 특히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며 새로운 정치 이념을 펼치려던 사림 세력은 훈구파라고 불리는 기득권 세력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종대에 등용되어 조정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려 했고, 때로는 왕의 정책이나 기존 세력의 부정을 과감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98년 무오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첫 번째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무오사화였죠. 발단은 사관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였습니다. 사초는 왕의 일거수일투족과 조정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인데요. 김일손은 여기에 스승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조의제문을 실었던 겁니다.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초나라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었죠. 이를 빌미로 삼은 훈구파의 유자광 등은 김일손과 김종직을 불충한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건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선왕인 세조를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던 것이죠.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김일손은 잔혹하게 처형되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은 무덤에서 시신이 꺼내져 다시 한번 목이 베이는 부관 참시를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살인학자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하며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의 폭정을 알리는 서곡이자 그가 가진 광기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숙청의 뒤편에는 연산군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기록들을 몰래 찾아 헤매며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지된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투기심 때문에 폐위된 것이 아니라 궁궐 내 권력 다툼과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의 묵인 아래 비참하게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피해 복수를 다짐했죠. 1504년 갑자년에는 갑자사화라는 이름의 더욱 잔혹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닌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연산군의 복수심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윤씨에게 사약을 가져다준 내시와 상궁은 물론 그녀의 폐위에 찬성했던 대신들과 심지어는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와 계모 정연왕후까지 연산군의 칼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유품을 들고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며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권수기와 엄기인,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은 연산군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심지어 패비 윤씨의 묘를 회묘라하여 격을 높이고 그녀를 폐위시킨 성종의 묘까지 낮추려 시도하는 등 연산군의 광기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고 공포에 질린 신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아래 연산군은 이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잔혹한 폭군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의 광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연산군의 광기는 멈출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폭정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지경에 이르렀죠. 궁궐은 물론이고 도성 곳곳에는 연산군의 명령으로 세워진 흥청망청한 연회장이 즐비했으며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재물은 사치와 향락에 탕진되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사냥터로 만들거나 궁녀들을 끌어모아 기생으로 삼는 등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탈과 폭력 앞에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는 자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가차없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의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역모로 몰려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일부 뜻있는 신하들은 비밀리에 모여 연산군의 폭정을 끝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을 중심으로 뭉쳐 폐위된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울 중종반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은밀히 오가며 계획을 다듬고 군사들을 규합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모든 상황을 점검했죠. 드디어 1506년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준비는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깊은 밤 어둠이 깔린 도성 안에서 반정군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걸문을 향해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진격했고 찰나의 순간에 궁궐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혼란에 빠진 궁궐의 문은 활짝 열렸고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연산군은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갑작스러운 반정군의 등장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광기 어린 권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폐위되었고 불과 며칠 뒤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쓸쓸한 유배길에 오른 그의 모습은 권력의 덧없음과 폭정의 말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은 유배 생활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왕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연산군의 폭정으로 혼란에 빠졌던 조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은 즉위하자마자 연산군 시기의 패정을 바로잡고 어지러워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는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궁궐을 재정비하고 공포에 질렸던 조정의 분위기를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고자 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깊이 병든 나라를 치유하고 다시금 조선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정을 주도했던 공신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중요한 숙제였죠. 연산군의 비극적인 몰락 이후 조선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또 다른 역사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중종은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종이 마주한 새로운 시대의 과제들과 그가 걸어간 개혁의 길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종은 과연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조선은 그야말로 파멸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스스로를 법이라 칭하며 신하와 백성을 쥐락펴락하던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조차 하루하루를 살얼음 판 걷듯 연명해야 했으니 궁궐 안팎으로는 절망과 비탄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랬듯 한 시대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빛을 열망하는 움직임이 싹트는 법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용기 있는 대신들을 중심으로 반정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과 신하들의 염원을 모아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반정군은 궁궐을 향해 일제히 진격했고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정군의 기습에 연산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한때 조선의 절대 군주였던 그의 권세는 한순간에 허망한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왕위에서 끌어내려졌고 한낱 이름뿐인 연산군으로 강등되어 쓸쓸히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는 그의 모습은 한때 백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폭군의 마지막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연산군은 결국 병을 얻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피로 물들었던 그의 삶은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폭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연산군의 폐위 이후 조선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 군이었습니다. 그는 급박하게 진행된 반정의 결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역사에서는 그를 중종이라 부르죠. 중종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시대의 부름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황폐해진 조선을 재건하고 혼란에 빠진 민심을 수습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을 주도했던 공신 세력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하면서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다시는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만 했죠. 연산군의 비극적인 서사는 단순히 옛 왕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절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이 한 국가를 어떻게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가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과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몰락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울과 같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리더십과 민주적 견제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결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고뇌, 그리고 시대의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